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겪어도 깊은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생각이 많을까? 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을까? 왜 이렇게 선택이 어려울까?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크게 다가오죠.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도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 예민한 사람도 편해지는 고민 쇼컷의 기술은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저자가 직접 터득한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생각법을 담은 책인데요. 예민한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고민이 왜 멈추지 않는지를 철저히 분석한 뒤 고민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자신의 예민함을 탓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극복하며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고민의 종류는 세 가지뿐이다. 섬세하거나 예민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고민한다. 당신도 어떤 밤에는 뒤척이며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로 잠 못 이룬 적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예민한 사람은 쉽게 고민에 빠진다는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고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천차만별로 보이지만 의외로 종류는 많지 않다. 참고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도 고민의 종류는 같다. 섬세한 사람은 종종 예민한 성격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에 고민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 살아있는 한 사람은 고민한다. 예민하든 예민하지 않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증폭 발전시켜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내주고 만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가볍게 받아넘기는 부분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우뚝 멈춰서는 것이다. 우선은 이런 점이 우리가 해결해 나갈 포인트라고 기억해두자. 이야기를 되돌려서 인간의 고민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다. 아니, 더 있지 않나? 재난이나 범죄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 불안해지는데 저는 그것 말고 열등감이 심한 점이 고민입니다. 라는 분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예민한 사람은 더 크고 더 넓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도 세 종류로 집약된다. 이를테면 재난이나 범죄 뉴스를 보자. 저런 소식을 접하고 슬프거나 불안해질 때 마치 내 목숨 안전이 위협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넓게 보면 건강을 잃는 불안이다.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마음이 순차적으로 피어오르는 것이다. 나아가 재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의 괴로움을 마치 내 일처럼 느껴본 적은 없는가? 남을 걱정하는 상태로 인식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의 아픔이 되어 있는 경우다. 감정 입력이 지나치게 작용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함께 느끼며 괴로워진다. 다정함은 예민한 사람의 장점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열등감에 관해서는 어떨까? 언뜻 보기에는 혼자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실은 인간관계에 포함된다. 열등감은 혼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이야말로 나는 못났다, 열등하다는 고민에 빠진다. 따라서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분명 사람을 만나기가 귀찮다, 나보다 확실히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긴장한다 라는 기분도 자주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부류, 다양한 내용들로 나뉘는 고민도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세 종류뿐이다. 여기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좀 더 살펴보자. 돈, 건강, 인간관계, 가장 해결하기 쉬운 것은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고민의 원인은 이 세 가지다. 이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쉬운 고민은 무엇일까? 먼저 돈은 그리 간단치 않다.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다. 돈을 쉽게 버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점이 본질은 아니다. 돈이 까다로운 문제로 남는 이유는 돈을 벌었다 단지 그것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히 돈이 있으면 생활의 불안감이 줄어든다. 돈이 많으면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때로 사치도 부릴 수 있다. 그런데 돈은 많다고 해서 100% 만족을 안겨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있으면 있는 대로 덜하는 바람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억 원 벌이를 목표로 시작한 투자자가 어느 순간 2억, 3억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이 채워져도 금세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고개를 든다. 당연히 행복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돈이 아무리 불어나도 이러한 양상은 마찬가지다. 돈이 많으니 완벽하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지금껏 연구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석해 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갑부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다. 몇백억부터 조 단위의 자산이 있는 사람, 말도 안 되게 넓은 집에서 몇천만 원이나 하는 고급 가구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꼭 행복해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가족관계가 화목하지 않아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호사스러운 파티를 열어 눈부시게 화려한 사람에게 에워싸이면서도 매우 지루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즉,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이며 있으면 선택지가 늘어나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결정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건강은 어떨까? 건강 문제는 돈과는 다른 의미로 까다롭다. 당연하면서도 가혹한 사실이 있으니 누구도 영원히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생을 끝마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무너지거나 질병을 앓는 일이 느는 것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누리고 싶지 않던가. 그래서 의사가 존재한다. 더구나 예민한 사람은 실제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가 많다. 어떤 병명을 붙일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픔과 괴로움을 잘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감해서 몸 상태가 자주 악화되는 일도 분명 줄일 방법은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인간관계다. 혹시 이것이야말로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실은 그 반대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는 돈과 달리 해결하면 행복으로 직결된다. 또한 건강과 달리 평생의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을 하나씩 알아보자. 상처받기 쉬운 성격을 개선한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기도 하다. 어떤 일에 상처를 받을까? 대부분의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인사했는데 무시당했다.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상대가 부정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기분이 든다 등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상처받는 것은 특별히 민감한 사람이 아니어도 흔히 겪는 일이다. 그러나 섬세함, 민감함으로 인해 더 크게 느껴지는 스트레스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실은 예민한 사람만이 하는 고민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 난 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표현을 이상하게 해서 오해했을 것 같아. 방금 내 말이 재미없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나. 등 일이 벌어진 직후나 하루 끝에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던 적은 없는가. 어쩌면 오늘뿐 아니라 수십 년 전 있었던 일이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른다. 머리로는 분명 과도하게 마음에 걸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든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돼라는 반응이 돌아온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게 가능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신경을 끌 수 있다. 자신을 탓하는 일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마음도 멈출 수 있다. 방법은 딱 하나,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모든 고민 대책의 근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기대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 실현될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리킨다.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같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상처받았다, 너무 신경 쓰인다 라고 느끼는, 즉 평소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찔러오는 감정의 원인이다. 날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상처받는다. 나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내지 못했을 때 상처받는다. 내가 기대를 하며 산다고 갸우뚱한 분도 있을 것이다. 기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마음에 숨어 산다.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기대를 품는 일은 맨주먹으로 전쟁터에 돌진하는 것과 다름없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수록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방탄복을 장착해야 한다. 어느새 긍정적이 되는 의외의 한 가지 습관. 기대하지 않기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1. 남이 땡땡 해줄 것이다 라고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무례하거나 차갑게 행동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마무리된다. 2. 나는 땡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자신을 탓하거나 어서 땡땡해야 하는데 하며 초조해하지 않고 마무리된다. 3. 땡땡으로 일이 잘 풀린다라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마무리된다. 결과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 체념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디 오해 없기를 바란다. 절대로 비관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비관적인 태도란 어차피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은 없다. 어차피 실패할 것이다. 뭘 해도 잘 될 리 없다며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방치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오히려 기대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비롯된다.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지 못했을 때의 상처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으로 어차피 하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비관이다. 그보다 실제로 당신을 방어해 줄 수단은 비관도 낙관도 아닌 무난한 태도다. 다시 말해 틀림없이 잘 될 거야나 결코 잘 될 리 없다도 아니고 글쎄 잘 될까 정도의 마음 상태다. 이런 마음이면 결과 역시도 무난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결과가 나쁘다고 기분이 바닥을 치거나 결과가 좋다고 잔뜩 들뜨지 않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식으로 미래의 일에 시선을 돌릴 수 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태도가 길러진다. 지금쯤 당신은 나한텐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처음에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대하지 않기는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백지 상태부터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느 누구든 연습이 필요하고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탈 수 있으며 이후로 타는 법을 더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몸과 뇌에 스며 있기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기를 연습하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 어떤 일에 실망했을 때 기대했네 라고 생각하라. 그뿐이다. 되풀이해서 이렇게 의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령이 붙는다. 그리고 하나 더. 또 기대했어. 구제불능이야 라며 자신을 탓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자고 일부러 각오를 다질 필요도 없다. 평소에는 이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무슨 일이 생겨 자신이 의기소침해진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기대를 했었어를 잠깐 생각하고 즉시 잊어버리는 것이 요령이다. 이 시원한 느낌 자체가 기대에서 실망의 버릇에서 빠져나오는 연습도 된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하지만 착실하게 반복해보자. 스몰 스텝을 쓰면 순식간에 편해진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예민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과제가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착각이 일어난다. 스스로도 일을 원래보다 더 무겁게 느낀단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일도 아닌데 라는 자책이 하나 더 얹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는 별거 아니니까 빨리 해치우자고 마음을 다잡아도 딱히 소용이 없다. 떠올리는 것만으로 한숨이 나오는 일은 크게 보이는 것을 잘게 나누는 것이 가장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비단 큰 것처럼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 중대한 큰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노력 없이도 일을 해내는 방법, 즉 스몰 스텝이다. 저기 높은 곳까지 5계단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각 계단의 단차가 너무 높아서 벅차다. 하지만 50계단으로 나누면 편하고 100계단이라면 더 쉽다. 낮은 계단 하나를 거저먹기로 올라가면 흐름을 타서 2번째 단은 더 손쉬워진다. 마침 우리에겐 큰일로 보이는 과제가 있으니 그 이야기를 해보자. 다른 사람의 자기중요감을 충족시키기 말이다. 스몰 스텝으로 이 일을 잘게 나누면 첫 번째 계단은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를테면 첫 번째 계단으로 내가 속속들이 아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칭찬한다를 삼는다. 친구는 성격, 성과, 지위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가? 친구가 제일 기뻐할 것 같은 말을 해보자. 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다정하니? 올해 너희 팀이 수주한 프로젝트가 작년보다도 많다며. 역시 내 친구는 팀장이라 다르다 등등. 이 정도라면 가뿐하다.
두 번째 계단으로 평소와의 반응 차이를 살핀다를 올라가 보자. 친구가 좋아해주면 공이고 별다른 반응이 없더라도 세 번째 계단으로 다른 방법을 시험해 본다를 오르면 된다. 이런 흐름으로 10번째 계단 정도까지 사이좋은 사람이나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해 보다가 조금씩, 정말로 조금씩 단순 지인이나 평소 어색한 사람에게도 도전해 보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가? 다른 모든 일에도 요령은 같다. 대뜸 일하기를 목표로 하지 말고 먼저 컴퓨터를 켜기만 한다. 밥하기가 아니라 먼저 냉장고 열기가 목표다. 기상하기가 아니라 먼저 이불 속에서 앉기만 하면 된다. 이런 단계도 부담이라고 느껴지면 더욱더 잘게 나누자. 일어나기 전에 앉는 것이 아니라 몸을 뒤척인다, 옆으로 눕는다, 다음 무릎을 구부린다, 다음 그 상태로 뒹굴 엎드린다라면 어떤가? 다음 단계에서 상체를 든다 또는 앉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부담스러운 일일수록 단차를 낮추자. 버겁게 느끼는 자신을 책망하는 시간은 전부 생략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높이의 단계를 설정하라. 계단을 세밀하고 낮게, 싫어도 얼마든 올라갈 수 있는 높이로 만들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한다. 미움받는 것이 싫다. 당신은 선물을 사면서 골치 아팠던 적이 있는가? 연화장, 문안인사, 답례품, 생일 선물 등등 받기만 하고 나는 뭘 못 줬네. 어쩌지 선물을 보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네.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주의가 곤두섰던 경험 말이다. 더 일상적인 예를 들면 모바일 메신저의 답도 마찬가지다. 읽음 처리를 봤을 테니 빨리 답을 보내야 돼. 확인을 너무 안 해서 짜증났으려나 같은 걱정은 양반이다. 이렇게 빨리 답하면 너도 그렇게 하라고 눈치 주는 것 같을까? 라며 한술 더 떠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답을 보내면 보낸 대로 또 답장이 오면 곧바로 답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한 말은 부담스러웠을까?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말하는 게 나았으려나? 방금 리액션은 너무 영혼이 없었나? 등 메시지를 보낸 후에 내용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쓰는 데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다. 연하장을 보내지 않으면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메신저의 답장이 늦으면 나한테 화가 날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 답장 내용이 상대방의 뜻을 거스르면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 배려의 이면에는 종종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진짜 속마음이 숨어 있다. 기분 나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읽어달라. 이 지적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편해지기 위한 것이니 남에게 미움받거나 무시받거나 깔보인다는 건 싫은 일이다. 가능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 어느 누구에게도, 즉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건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인격자든 천재든 미남미녀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래 인간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싫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장점에 대해서도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싫은 말을 한다. 청렴하고 고결하면 너무 엄격하다. 성실하고 친절하면 착한 척한다. 옷차림이 단정하면 빈틈이 너무 없다. 잘생기면 나르시시스트, 미인이면 차가워 보인다. 매력적이면 성격이 못됐다고 한다.
또한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모범적이라 재미없다며 어딘가에 누군가는 반드시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란 생각이 들겠지만 어떻게도 할 수 없다. 사실이 그러하니 이렇게 보면 인간 참 못났네. 라는 마음도 들 것이다. 그런데 이 하라는 헛웃음이야말로 여러분이 갖춰야 할 감각이다. 미움받고 싶지 않고 사랑받고 싶다는 것은 기대하는 상태다. 기대가 어긋나면 낙담하고 상처받는다. 기대와 낙담 사이에서 진자처럼 흔들릴 때 마음은 무겁게 침잠한다. 그와 반대로 못난 내는 거기서 한 발 바깥으로 빠져나간 상태다. 뭘 해도 싫은 소리를 할 테니 난 모르겠다. 일일이 상대하기 귀찮아. 하고 약간 거리를 둔 헛웃음이 나올 때 기분 좋게 기대의 전원이 꺼진다. 어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인간 일반으로 묶어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미움받으면 그런 식으로 웃어넘길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럼 누구에게 미움받았을 때를 가정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너무 슬프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싫어해도 딱히 아무렇지 않다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괴로움은 절반으로 줄고 때에 따라서는 80%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해 주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을 전부 좋아하기란 불가능하지 않던가 싫거나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첫 대면이 아무튼 힘들다. 예민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 중에 첫 대면이 있다. 전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데 그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이면 이제 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일 때문에 처음 만나는 자리라면 그나마 괜찮다는 사람도 있다. 명함을 교환하고 인사를 나누는 등 일단 순서가 있고 일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말할 내용도 정해져 있다. 확실히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힘든 것이 있다면 상대의 눈을 보고 말해야 한다는 긴장 정도일까.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건물을 나왔는데 집에 가는 방향이 같다면 잡담 이꼴 업무가 아닌 수다를 떨어야 한다면 목적 없는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해야 하는 데다 어떤 화제가 좋을지 모르는 상대방과 말하는 일은 긴장도를 단숨에 확 높인다. 예전에는 나 역시 이런 일이 엄청나게 힘들었다. 사생활에서도 새로운 동호회에 참석할 때나 보호자 모임에서 처음 만나는 등 용건이 달린 첫 대면이라면 긴장도는 비교적 낮다. 그에 반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벼랑간 식사 자리에 데리고 온 경우는 긴장도가 높다. 더블 데이트나 친구 부부를 초대하는 상황도 그렇다. 원래 친구인 사람들끼리는 즐겁겠지만 각자의 파트너는 어떨까? 배우자의 친구라면 그래도 배우자를 공통 화제로 삼을 수 있는데 배우자 친구의 배우자와 이야기해야 한다면 벌써 머리를 감싸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난이도가 높은 상황을 열거했는데 안심하라. 이럴 때 긴장을 풀고 마음을 터놓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 첫 번째,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상대를 잠깐 보고 성격이 세 보인다, 까다로울 것 같다식의 일방적 평가를 하지 말라. 평가가 맞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평가에 사로잡혀 경계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복귀해야 할 키워드는 다면체다. 모든 사람은 수많은 면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였다. 처음 만난 순간에 우연히 한 면만 봤을 뿐이니 다른 면도 앞으로 다양하게 보이겠지.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는 것이 제일이다. 두 번째,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버려라. 처음 만나는 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므로 거리를 좁히는 작업은 둘이 함께 해야 한다. 상대방이 흥미없는 듯한 태도를 비쳤다고 해도 이 자리가 즐겁지 않은가 봐 라며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혹시 지루한가 라는 상대방 마음속 읽기를 하지 말라.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미세한 태도나 표정을 보고 그때마다 마음을 졸이기 쉬운데 이 또한 불필요한 배려다. 앞서 말했듯 배려는 상대방을 생각해서라기보다 자기를 위한 걱정 요소가 강하다는 점도 말이 나온 김에 복귀하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라고 생각했다면 다음 방법을 시도할 절호의 기회다. 네 번째, 기대하지 않기를 실천하라. 내 노력이 보답받지 못했다고 느낀 순간 실망하거나 초조해지는 대신에 또 기대했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상대방의 영역이므로 바꿀 수 없다. 내가 신경을 쓰든 말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말하면 기대에 사로잡힐 때는 안달난 마음속이 얼굴에 너무 잘 드러난다. 반대로 기대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여유로운 인상이 되므로 상대도 긴장을 쉽게 풀 수 있다. 여기까지를 바탕으로 다섯 번째, 상대방의 자기 중요감을 충족시켜라. 그렇다 인간관계 최강 기술의 등장이다. 처음 만났을 때야말로 꼭 이 방법을 써보자. 날 재미없다고 생각할지 몰라 같이 자기에 대해서만 의식했던 생각의 방향을 180도 돌려 상대방에게로 향하자. 이때는 삼유형 분류가 유용하다. 상대방을 관찰하며 어떤 유형인지 떠올려 본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방적 평가처럼 나를 방어하려고 경계하는 자세와는 정반대다.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할지 파악하는 전략적 분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을 때는 몸에 걸친 것을 단서로 삼으라. 시계, 신발, 옷, 가방, 액세서리 등 특징적인 점이 있으면 그걸 언급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반지가 멋져요. 보석 이름이 뭔가요 등 뭐든지 상관없다. 상대방이 흥미를 지닌 일에 이쪽도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은 자기 중요감이 충족된다. 반대로 반지를 끼지 않았거나 결혼 반지만 꼈다면 액세서리에 딱히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것 역시도 그럼 꾸민 분야는 파지 않아도 되는 광맥이군이라는 판단 재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는 양을 10분의 1로 억제하라. 나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부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아니 그건 나는 아닌데는 금물. 그렇구나, 재밌네. 그 기분 알아. 그건 예전부터 그랬어. 라고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더 재촉하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마음을 터놓을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처음에는 이런 노력이 어색해도 괜찮다. 스몰 스텝으로 연습해 나가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 신경 쓰인다. 사무실에서 야근 중인 어느 밤, 퇴근하는 동료가 먼저 갈게 라고 인사하더니 문득 뒤돌아 열심히네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하자. 이럴 때 민감한 사람은 종종 상대의 마음속 읽기를 발동시킨다. 혼자 설친다고 비꼬는 건가? 네가 야근하면 집에 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지 않냐고 비난하는 걸까? 정시까지 못 끝내다니 무능하다며 무시한 건가? 그리고 의아한 결론에 이른다.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라고.
제3자는 왜 이야기가 그렇게 돼? 오히려 위로해 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이 결론 지은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 동료의 진짜 의도는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정말로 빈정거렸을지도 모르고 사실은 위로의 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그 진위 여부가 아니다. 타인의 의도를 추측하고 신경 쓰는 버릇이야말로 큰 문제다. 다른 사람의 마음같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버릇은 이제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눈치 빠름 때문에 애먹는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행간의 뜻을 단번에 간파하거나 미묘하게 섞인 비아냥을 눈치채기도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못 보고 놓치는 상대방의 악의가 눈에 띄어 신경 쓰인다. 이게 다 헤아릴 줄 아는 능력 때문이며 본인이 괴롭긴 해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설이 한간의 HSP론으로 종종 언급된다. 이 견해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굳이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괴로움을 무마하는 속임수다. 속임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일에 불과하다.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는 괴로움과 초조한 기분, 그것을 당신은 예민하니까 라며 위로하기만 하면 그만인 걸까? 비극이지만 아름다웠어 시계 이야기로 끝내도 좋은 걸까? 그런 인식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된다고 내게는 생각되지 않는다. 힘듦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예민한 사람의 눈치 빠름에는 두 가지의 편향이 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치우친다는 점이다. 이 사람은 나를 매우 좋아해, 나를 대단히 존경해 주는구나 라는 추측은 좀처럼 안 될 것이다. 눈치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오히려 둔감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편향은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다지 깊이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입 밖에 낼 뿐이다. 와, 날씨가 따뜻해졌네요. 등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말. 야, 참 뭐뭐 했었어 등 이제는 의미 없는 말 대부분의 대화가 그렇다. 상대의 마음 읽기가 시간 낭비인 이유다. 그런데 분명히 빈정대는 사람도 있잖아요. 확실히 심술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그렇긴 하다. 정말로 악의를 드러내는 사람도 일정 수는 존재한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은 단순하다. 신경 쓴다라는 자신을 향한 관심을 반전시켜라. 다시 말해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심정을 이래저래 짐작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론은 명백하다. 이 사람은 상대방의 자기 중요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은가? 심술을 부리며 당신의 자기 중요감을 깎아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최고의 반면교사다. 이 사람 같은 행동은 하지 말자. 나는 상대방의 자기 중요감을 충족시키는 요령 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 요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조금 노력해서 한 발 먼저 익힌다면 남보다 머리 하나는 더 앞설 수 있다는 뜻이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보다 훨씬 귀중하며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 즉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거절과 부탁을 잘 못한다. 갑자기 미안.
이거 부탁해도 될까? 잠깐, 아니,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도 거절하지 못한 까다로운 고객이야. 누구시라면 잘 달랠 수 있지. 화나게 한 사람은 당신이잖아 라고 떨떠름해 하면서도 받아들인다. 저번에 만난 친구분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소개 좀 해줘요. 아, 귀찮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망설이지만 응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있다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개선해야 한다. 왜 거절하는 것을 못할까? 거절하면 미안하니까, 상대가 무안할 테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시점이 하나 빠져 있다. 부탁받은 일을 맡는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의 시간을 빼앗긴다는 뜻이다. 그 시간에 원래 해야 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정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아님이 실감될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미안하다고도 할 수 없다. 상대방은 살짝씩 부담되는 일을 가벼운 기분으로 부탁한다. 그 보상에도 당신은 딱히 마음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동정할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은 받아주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인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거절은 어렵지 않다. 한편으로 부탁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왜 부탁하지 못할까? 조심스럽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탁하기 어려운 심리는 조금 더 복잡하다. 사실 내 일을 대신 부탁한다는 행위에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엔 이렇게 해서 등 순서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과제 분석이 적절히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말로 내용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귀찮아. 그냥 내가 하고 말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과제 분석이 빨라 타인에게 부탁하는 힘도 향상된다는 뜻이다. 과제 분석력이 올라가면 다 부탁할까? 일부만 맡길까와 같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것도 쉬워진다. 부탁하느냐, 내가 하느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과 달리 중간이 있으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부탁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각자에게 알맞은 일을 할당하는 식의 응용도 효과적이다. 이제 나머지는 완벽주의를 발동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완성도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50점 주의를 유지하는 것 또한 부탁할 때 필요한 핵심적 지혜다. 이렇게 부탁 경험을 늘려서 부탁하는 게 익숙해지면 처음에 조심스럽다는 심리적 문턱도 낮아진다. 이는 여러분이 관리자 입장에 있을 때는 물론 나이 들었을 때의 일상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짐이 무거워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잠깐만 도와주시겠어요? 하고 근처를 지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부탁을 잘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를 목표로 하자.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이 거북하다. 집의 안과 밖은 당연히 소리의 양이 크게 다르다. 방 안에서는 놓치지 않는 스마트폰 벨소리인데도 밖에서는 어깨에 맨 핸드백 안에 박혀 들리지 않는다. 오고 가는 차량으로 가득한 혼잡한 도로는 민감한 사람에겐 확실한 음량 과다이다. 소리와는 별개로 사람 자체도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 누가 소란을 피우든 아니든 사람은 많이 있는 것만으로 피곤하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만원전철이다. 길을 걷고 있을 때도 그렇다. 사람의 걸음 속도가 저마다 다른 탓에 앞사람에게 가로막히거나 뒷사람에게 쫓기다시피 해서 작은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처럼 신경을 피로하게 만드는 스트레스에는 대증요법과 근본 개선, 양방향의 대처가 요구된다. 우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으로는 시각과 청각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부드럽게 바꾸는 법이 있다. 예를 들어 선글라스를 쓰면 눈에 비치는 풍경의 쨍한 대비감이 조금 중화된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시야를 좁히는 것도 시각 자극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청각면으로는 시중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면 소음만 차단해줘서 편리하다. 주위의 협력을 얻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직장에서 주변 소리가 신경 쓰여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어폰을 낄 수 있게 허락받거나 학생이라면 뒷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식으로 대책을 세우자. 그런 부탁은 하기 부끄럽단 생각은 금물이다.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스트레스가 축적된다. 하루하루의 스트레스는 작더라도 장기간 지속되면 아무리 잠을 자도 나른한 증상을 포함해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진다. 일이나 학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라도 주저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 여기까지가 대증요법이었다면 근본 개선이란 무엇일까? 바로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예민함과 스트레스는 닭과 달걀 같은 관계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오감은 한층 더 예민해진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적은 나날을 보내며 마음이 안정적이면 조금 시끄러운 곳에 가도 타격을 덜 받는다. 그럼 직장이나 사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직장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상황과 사건 일체에 스트레스를 잘 느끼지 않는 체질로 바뀌면 된다. 핵심적인 기술 2가지가 여기에서 유용하다. 기대하지 않기와 상대방의 자기 중요감 충족시키기다. 이 2 기술을 터득하면 쉽게 긴장하는 경향이 누그러지고 인간관계가 원활해지며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시선이 향한다. 그 결과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 갖추어진다. 사람이 많은 장소가 힘든 것에 대한 주요 대책은 대증요법보다는 근본 개선에 있다.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고 평소의 기본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착실히 기본 기술 2가지를 연마하자. 하나가 안 되면 맥이 풀려버리는 경우, 무언가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그 순간 아, 망했어 하고 그 뒤로는 도미노가 쓰러지듯 뭘 해도 잘 되지 않아서 하루가 엉망이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로는 마음에 지나친 타격을 받는 점, 전환을 잘 못하는 점을 들 수 있지만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원인이 있다. 아, 망했어 라고 체념한 후 난 되는 게 없어 같은 생각을 하는 버릇이다.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 어찌되든 상관없어져서 남은 하루를 아무렇게나 방치한다. 이는 토털 리젝션, 전면 거부이다. 완벽해야 했던 오늘에 실망해서 의욕이 아예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 여기서도 원흉은 완벽주의다. 또 똑같은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완벽주의는 온갖 폐해를 불러 일으킨다. 또한 이유를 안다는 것은 의외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유를 모르면 이 습성이 너무나 압도적인 무엇, 극복할 수 없는 대상처럼 느껴진다. 그에 비해 완벽주의 때문에 뭐 하나가 안 되면 전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나는 그 상태구나 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완벽주의의 구속을 해제할 수 있을까로 의식이 향한다. 그러니 바로 구체적인 해소법 설명으로 들어가겠다. 첫째, 뭉쳐서 던져버리기 작전이다.
지금 일어난 잘 풀리지 않은 일을 휙 던져버리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가능하면 실제로 동작까지 해보라. 꾸깃꾸깃 구겨 뭉치고 그걸 어깨 너머 뒤쪽에 휙 던지자. 남은 건 일절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단순한데 효과가 매우 좋다. 둘째, 원거리 촬영 작전이다.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난 순간의 영상을 점점 멀리 보이는 광경처럼 만들어라. 같은 방식이지만 내 쪽의 카메라를 작동하는 대신 영상 자체가 멀어지게 만드는 법도 있다. 나는 싫은 기억을 트럭 짐칸에 실어 아주 멀리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보내버리는 상상을 자주 쓴다. 또는 그 싫은 기억이 나의 과실이었을 경우에도 좋은 방법이 있다. 수치스럽다. 미안하다. 꼴사납다. 날 싫어할 거다. 경멸할 거다. 라는 동요와 자책이 뇌 속을 휘저으며 돌아다닐 때는 우주에서 본 나를 상상한다. 우주에서 보면 그 어떤 실패도 형편없는 모습도 터무니없이 조그맣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날씨가 안 좋을 뿐인데 의욕이 사라진다. 날씨가 나쁘면 컨디션이 다운되는 사람이 있다. 흐린 잿빛 하늘이나 습한 공기 탓에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꼼짝하지 못하게 된다. 두통, 현기증, 어깨 결림, 나른함 등 증상은 다양하다. 날씨라는 명칭도 붙은 이런 증상은 기압의 변화에 따라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비가 내린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다니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번지수가 틀렸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도 불필요한 자책임은 물론이다. 주위에 매우 약한 사람도 있다. 겨울철에 우울한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라면 모두 실감하고 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워서 몸을 움직이기가 싫다고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 이 또한 날씨병과 마찬가지로 의지나 근성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신체 이상이므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울감이나 권태감을 가볍게 털어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울감이나 권태감이 있을 때는 체내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니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된다. 체내 온도가 올라가면 엔도르핀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엔도르핀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과 함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통증을 억제하거나 기분을 충만하고 좋아지게 하는 작용이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반신욕이다. 미지근한 물에 신체 절반만큼을 천천히 담그고 긴장을 푸는 방법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미지근함이나 절반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40도 정도의 물을 받은 욕조의 몸을 푹 담궈도 따뜻해지는 효과는 똑같다. 더 간단하면서도 영순위로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일회용 핫팩이다. 중요 포인트는 붙이는 곳에 있다. 한간에 건강정보로는 배에 붙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피하지방이 두꺼워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일 좋은 위치는 등 아래쪽이다. 골반 위쪽 부근의 옷 안쪽에 붙여보자. 이 부위의 바로 밑에는 대동맥이 지나간다. 따뜻해진 혈액이 재빨리 온몸을 순환해서 효율적으로 체온을 올려준다. 엔도르핀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온몸의 혈류가 순조로워져 내장 기능도 개선되며 뇌도 활성화된다. 물론 냉한 체질에도 효과적이다. 겨울만 아니라 여름이라도 몸이 차가워지면 핫팩을 붙여라. 이런 대증요법이 있는가 하면
체질 자체를 기압의 좀처럼 좌우되지 않도록 찬찬히 바꾸어가는 접근법도 있다. 기압의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독의 경향을 띈다. 몸에 수분이 머물기 쉬운, 다시 말해 잘 붙는 체질인 것이다. 수독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자신의 혀를 보자. 혹시 혀의 좌우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가? 이는 치아픈이라고 해서 부은 혀에 입자국이 생긴 상태다. 징후가 있다면 몸의 배수를 개선하는 디톡스를 의식해보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림프 마사지를 받는 것이다. 나도 수독 경향이 다소 있어서 정기적으로 림프 마사지를 받으러 다닌다. 시술 후에는 얼굴이 한층 작아지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피부도 하얘져서 독소가 빠진 것이 느껴진다. 직접 손쉽게 할 수 있는 부종 대책으로는 두피 마사지를 추천한다. 전용 고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괄사도 효과적이다. 부종이 있으면 두피는 딱딱해진다. 결림이 느껴지는 부위를 정성껏 풀어주자.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 보통 사람은 여러분보다도 행복을 느끼기 위해 조금 힘든 경험을 한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해외여행도 더 갈 수 있는데, 식으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야망이 있는 사람은 더 힘들다. 어떤 분야에서 국내 혹은 세계 1위가 되는 위업을 이루고 명성을 떨치는 등 꿈의 크기가 거대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반대로 예민한 사람은 작은 일의 행복을 잘 느낀다. 좋아하는 컵을 데워서 정성껏 차를 끓이는 한때 길가에 핀 작은 제비꽃에 문득 발을 멈추는 순간. 달걀덮밥에 좋아하는 간장 몇 방울을 뿌려서 섞는 몇 초간. 일상 여기저기에 즉시 달성할 수 있는 행복 포인트가 있어 그것을 자주 음미할 수 있다. 그 성질이야말로 엄청난 이득이니 부디 그대로 지내주길 바란다. 만약 이런 나날에 변화가 생겼다면 아마도 타인과 자신의 격차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SNS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고 내 생활은 너무 보잘것없나 라고 생각하면 노란불이다. 자기 부정의 스트레스는 작은 행복도 민감하게 감지하던 안테나를 둔하게 만든다. 차를 홀짝일 때 긴장이 사르륵 풀리는 느낌, 제비꽃의 가련함, 달걀덮밥에서 피어오르는 김도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된다. 격차를 의식할 때의 스트레스는 자기 부정뿐만이 아니다. 화려함을 과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삐딱한 생각, 좀 더 확실히 말하면 속물에 대한 적개심도 때로는 생길 것이다. 최근 들어 동영상 매체에서는 부자들이 노골적으로 지폐다발을 과시하거나 돈 없는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품위 없는 일들이 늘고 있다. 혹시 무심코 보게 되더라도 심란해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당신이 굳이 적개심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중요감에 굶주린 괴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남들에게 존중받거나 존경받는 일이 너무 적다고 느낀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부탁이니 나를 봐줬으면, 대단하다고 말해줬으면, 말하자면 자신을 조금씩 떼어내서 팔고 있는 상태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중의 의미로 딱하다. 동정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의식하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 중요감이 충족되는지 알고 있자는가.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은 행복하다. 날마다 느끼는 작은 행복과 새롭게 늘어난 행복을 느끼며 매일을 온화한 마음으로 해피하게 보내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